하지만 올 가을은 이 선물 같은 시간이 예년보다 늦게 찾아올 전망입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단풍의 시작 시기도 예년보다 3일에서 5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9월 폭염경보는 2008년 특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밖에 가볍게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인매장에 그냥 쉬러 들어갔습니다. 이미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기록 경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가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내 매장 곳곳에는 에어컨 바람을 찾는 행렬이 이어졌고 한강공원도 밤늦게까지 인파로 붐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이 저녁 시간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부채질로 땀을 식혀보기도 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파는 가게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9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9월이어가지고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료 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실내 매장 곳곳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밖에 가볍게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인매장에 그냥 쉬러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이곳은 서울 망원 한강공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밤 늦은 시간인데도 더위를 식히려는 인파로 한강 둔치가 가득 찼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철퍼덕 몸을 뉘어보고 연신 음료수도 마셔봅니다. 바람을 맞으려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려보지만 좀처럼 땀은 식지 않습니다. 원래 평소에 20km 타고 한 5분 쉬고 바로 가거든요. 오늘은 쉬어도 멈추니까 더 땀이 마른 것보다 계속 나와서. 사람들은 온종일 가을 폭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계속된 더위로 지난 8일까지 9월 첫 주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자도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지난 2018년보다 9배나 많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역대급 9월 폭염은 가을 단풍의 시작도 예년보다 최대 닷새가량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색도 평소보다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울긋불긋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가을산. 1년 중 자연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 가을은 이 선물 같은 시간이 예년보다 늦게 찾아올 전망입니다. 역대급 가을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지게 됩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단풍의 시작 시기도 예년보다 3일에서 5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설악산으로 예년보다 3일 늦은 이달 30일 붉은 첫 단풍이 들겠습니다. 이후 오대산 10월 5일, 북한산 10월 18일, 지리산 10월 15일, 한라산 10월 16일, 내장산은 10월 24일쯤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절정기는 산의 80%가 붉게 물드는 시기로 보통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설악산은 10월 20일부터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겠습니다. 북한산과 계룡산 등 중부지방에서는 열흘 정도 지난 10월 말쯤, 내장산은 11월 초쯤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가을산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록적인 9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올해 단풍색이 예년만큼 고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늦더위로 단풍이 제때 물들지 못한 곳이 많았죠. 보통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교차가 커져야 단풍이 곱게 드는데 요즘처럼 더위가 9월, 10월까지 이어지면 단풍이 예쁘게 들기가 힘든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대급 여름 더위에 이어 찾아온 기록적인 가을 폭염이 1년에 단 한 번 자연의 선물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올해 열대야는 가장 빨리 시작해 가장 늦게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모두 다시 쓰고 있는데요. 장하연 기자가 통계로 들여다봤습니다. 6월 21일 처음 나타난 올해 서울의 열대야. 기존 기록을 5일 앞당긴 역대 가장 빠른 밤더위는 7, 8월 한여름을 거치며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역대 기록들을 깨부숩니다. 먼저 합계입니다. 지금까지 41일을 기록 중인데 한국인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된 1994년 여름밤 기록을 이미 5일 넘어선 1위입니다. 상위 10%에 드는 연도와 비교해도 2배 넘는 수준입니다. 지속 일수는 더 극적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23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34일을 이어갔는데 2위인 2018년 26일보다 일주일 이상 깁니다. 지난 117년간 온대기후인 한반도에서 예외적 상황이던 열대의 밤이 올해는 일상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열대야 쉬이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9월 9일 밤사이 최저기온이 25.6도를 찍으며 1935년 9월 8일 기록을 89년 만에 깼습니다. 역대급 열대야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입니다. 제주의 열대야 총 일수는 2달이 넘는 64일로 역대 1위, 지속 일수는 무려 46일이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열대 저하부에 의한 남동풍이 계속 유입되고 우리나라는 고상당 온이역에 놓여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기록 경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며 이런 기록 경신이 올해 예외적인 일이 아닐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Kamala Harris.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역대 가장 숨가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대선 레이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판세가 바뀔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두 후보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현지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 2시간 뒤인 밤 9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두 후보의 양보 없는 90분 토론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선 TV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완패하면서 대선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로 교체된 이후 첫 대결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무엇보다 미 대선을 불과 56일 앞둔 상황에서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리게 됐고 현재 초박빙의 지지율로 이번 토론 결과에 따라 승기를 잡게 될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부동층과 중도층의 표심도 오늘 토론에서 보여줄 두 후보의 모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두 후보의 첫 정면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미국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물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음을 강조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반면에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통제해서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에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성의 출산 결정권, 즉 낙태권이나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슈는 이민 정책, 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군사 지원 문제나 총기 규제에 대한 공방도 오늘 토론의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론에 임하는 두 후보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입니다. 트럼프를 과거로 규정하고 자신이 미래라는 것인데요. 과거 대 미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오늘 토론에서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검사 출신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도덕성을 공격하는 공세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기존 슬로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에 강한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임기 당시 성과를 또 강조하고 이번에 토론에서 승기를 잡아가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국내 시청자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이번 토론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토론의 규칙은 지난 6월 이루어졌던 CNN 토론과 비슷합니다.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은 없습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하면 후보가 각각 2분씩 답변하고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2분을 각각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1분이 더 주어집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질문을 할 수는 없고요. 순서가 아닐 때는 마이크가 꺼지게 돼 있습니다. 두 후보는 빈 종이와 펜, 물 한 병만 가진 채 90분 동안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번 토론 이후 추가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양측 후보에게 이번 토론은 꼭 우위에 서야 하는 절실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YTN은 잠시 뒤 오전 10시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90분 동안 생중계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경제 소식입니다. 8월 전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2만 명 넘게 늘었지만 건설업은 8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880만 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2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7월 17만 2천 명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정보통신업이 10만 1,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이 각각 9만 4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8만 4천 명, 도소매업은 5만 5천 명, 제조업은 3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건설업은 4개월째, 제조업은 2달째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도 6개월 연속으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3만 1,000명, 30대는 9만 9천 명 늘었지만 20대는 12만 4천 명, 40대는 6만 8천 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9.19달러로 3.69% 하락해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7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65.75달러로 전날보다 4.31% 급락했고 장중 한때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 전반에 확산했지만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 수준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23% 하락한 4736.96에 S&P 500은 오히려 0.45% 뛴 5495.52, 나스닥은 0.84% 오른 17,025.88에 장을 마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400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월 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 등을 보인 생후 4개월 아이가 130km 떨어진 서울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근 병원 10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직접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한 달에 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와 추석 연휴 기간 환자 증가에 대비한 단기간 일할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채용 절차를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또 이제 좀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 추석 이전에 인력 확보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36곳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15곳 정도를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와 관련해 거듭 엄단 의지를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가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는 식의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참의사 리스트가 한때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엔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게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최근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저장소에 공개된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게시물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실명을 비롯해 각종 개인정보를 버젓이 올려둔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악의적인 정보를 모은 뒤 매주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콕 짚어 게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용의자 2명을 특정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스토킹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공개해 배척하는 모습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목록에 올라온 피해자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혐의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복귀한 의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정부 인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된 만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 국제 공조가 필요해 마무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영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영장 집행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서버가 여러 국가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진척은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공조만 기다리지 않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어제 감사한 의사 명단,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유포되면서 의료계 안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께 우려를 끼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과 비난을 통해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가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별 수시 모집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연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수시 접수 첫날에 의대 경쟁률을 발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험생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의료계가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증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아니다. 불안이 뚝뚝 묻어나는 관측이 오갑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의 67%를 뽑는 수시 전형,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은 80%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많은 수험생의 명운이 달린 만큼 안 그래도 치열한 눈치 작전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대 정원이 바뀌는 거는 결국은 정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학 입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만약에 수시를 지원해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 그런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생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교육부는 수시 원서 접수 첫날 의대 경쟁률을 집계해서 발표했습니다.
전체 39개 의대 가운데 31개 학교가 수시 모집을 시작했고 전체 경쟁률은 1.14대 1, 지역 인재 전형은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어 0.7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마감도 안 된 특정 학과의 수시 경쟁률을 집계해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년도 입시는 계획대로 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정부 발표가 지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개선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 동안 1,000명 늘리고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은퇴 교수를 명예교수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선합니다. 또 의대 졸업 뒤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오는 2026학년도에는 62% 가까이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 장기 근무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씩 지역 수당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실험 도중 불이 나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충북 괴산군 인근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자 60대 운전자가 급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에서 펑하는 소리가 난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나더니 잠시 후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경기 화성시 주택가에서 불이 난 건 밤 10시 4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차량 앞부분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밤 9시 반쯤에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1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안에 있던 다른 7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YTN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소방서장 업무 추진비 횡령 사건 봐주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대상자인 소방서장과 징계위원장 사이에 뇌물이 오가고 감찰 기밀이 새어나간 정황까지 더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임상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뇌물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임 원장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였던 지난해 8월 김병철 당시 진안소방서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인물. 당시 소방노조는 비위 정도에 비춰 솜방망이 징계라며 임 원장과 김 전 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피의행위나 범죄행위가 묵인되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임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징계 이후 김 전 서장에게서 수십만 원어치 선물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뢰 혐의를 추가해 이번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 김 전 서장 역시 피고발 사유인 업무상 횡령에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징계 수위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주고받은 건지 살펴보고 있는데 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감찰과에서 관련 조사를 맡았던 소방관 5명도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대상은 임 원장과 김 전 서장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입건된 소방관들은 김 전 서장 비위 의혹 조사 때 주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도 상당수 기록을 일부러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비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조직적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 감찰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이 김 전 서장 측에 흘러간 정황을 잡고 공무상 기밀 누설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음주 단속을 나온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친 40대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의 차에 매달고 아찔한 도주극을 벌여 음주운전에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흰색 승용차를 막아 세웁니다. 창문을 내려달라는 거듭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운전자. 순간 차 안에서 풍겨나오는 술 냄새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직감했습니다. 운전자의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과 표정 상태를 보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필사적인 도주극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팔과 핸들을 붙잡고 버텼지만 운전자는 주저없이 속도를 올려버립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는 30m 넘게 이어졌고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경찰은 곧장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차량은 2시간 뒤 도주로 부근 건물 한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가족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분에게 자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성공으로 끝날 뻔했던 도주극은 경찰의 기지로 일단락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으로 가장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그제야 차로 돌아온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남성은 도주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게 들통나 음주운전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더해져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3만 6천여 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2배 넘게 급증했고 올해는 4월까지 2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운 상당수 피해자는 처벌을 망설여 오랜 기간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사랑을 가정한 범죄, 교제폭력의 심각성과 실태를 짚고 제도 보완과 사회적 인식 전환 등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9월 1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두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크다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석 전 본회의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금융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 4월부터 7월까지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8월은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일차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야당은 TMF 사태와 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을, 여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법적 처분 시점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별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사흘 만에 검찰이 다시 고심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애초 오늘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한 별도 수심위 개최가 결정되면서 김 여사 처분 시점에도 변수가 생긴 겁니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도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김 여사 사건을 먼저 처분해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 논의 대상에 오른 최 목사의 4가지 혐의 가운데 청탁금지법 혐의는
가방을 받은 김 여사 혐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만큼 수심이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심이가 가방 전달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론이 나온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서도 최 목사 수심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최 목사 수심이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고 추석 연휴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 목사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수심이 권고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투명한 상황에서 자행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김건희 씨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또 검찰이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도 살아난다며 새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문기입니다. 국회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은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꺼내들며 김 후보자 의견을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제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에게 부적절한 사례를 들어 가치 판단적인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럴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뭐 이런 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과 탄핵을 반복해왔던 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계엄을 논하고 탄핵을 논하고 특검을 논하고 정말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후보 자질 검증보단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인사청문회 애초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추석 직전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유일한 답입니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 연휴 기간 의원들이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데다 민생 대신 정쟁에 몰입한다는 비판 지점은 고민거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합의한 적이 없는 데다 대표 회담 이후 모처럼의 협치 분위기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시에는 법안 처리는 원래 없다. 그것이 오랫동안 있어왔던 관행이고.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뿐 아니라 지역화폐 법안 처리도 시도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은데 안건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8개월 만에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수사관 수십 명이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알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방심위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난 1월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은 8개월 만에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특정 직원의 전현직 부서와 주거지 등을 찾아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편파적인 수사라며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가겠다고 경찰이 이렇게 많은 경찰이 2번이나 압수수색을 지금 나왔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했을 뿐 이렇다 할 수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도 선량한 신고자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경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은 수사 초기부터 불거졌습니다.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일선 경찰서에 배당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맡기면서 사건의 경중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평산책방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안내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책방 직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까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끔찍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은 뒤 갈수록 과격해지는 폭력 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보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협회 의혹을 폭로한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확인하고 협회 임원들의 여러 비리 정황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 폭로 이후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의혹 대부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먼저 특정 물품 사용과 관련해 선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후원사의 후원금과 보너스 관련입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선수들은 최근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세영 선수의 요구도 문체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16년 이용대 선수 등이 제기해 협회가 이미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부상 선수들의 관리 문제도 일부 확인했으며 빨래 의혹으로 대표되는 선배 선수들의 무리한 요구는 현재는 대부분 사라진 오래된 관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체부가 무게를 더 둔 건 배드민턴 협회 임원 비리 정황입니다. 회장과 일부 임원이 후원사와 별도의 물품 계약을 맺거나 받은 후원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의 계약으로 물품을 사거나 임원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협회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만큼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그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또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던우입니다. 문체부의 배드민턴 협회 조사 중간 발표 소식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와 문체부 발표 내용 자세히 분석합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생각보다 예. 정부의 조사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발표인데도 고치고 바꾸겠다라는 확실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뭐로 보셨습니까? 자, 우선 이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의 비위가 확인됐다는 것은 일종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이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개인 자격으로 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 문체부의 발표를 보면은 이 작심을 하고 이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해외 사례까지 자세하게 조사하면서 이 배드민턴 협회의 이 개선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종목 단체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다른 종목 단체들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거든요. 유인철 문체부 장관이 지금이 체육 개혁의 적기다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체육계 파장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라켓이나 신발처럼 경기력에 큰 영향이 있는 용품은 선수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사용하는 경기 용품은 경기력에도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신발 같은 경우에 뭐 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뭐 선수가 경기할 때 신는 신발의 중요성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이 배드민턴은 좁은 코트 안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스탑과 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이 발목과 무릎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켓과 신발,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후원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유니폼은 협회 후원으로 해결하도록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개인 후원 제한 문제도 풀릴 수 있게 됐는데요. 문체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까? 이미 탁구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에서는 개인 후원을 풀어서 라켓과 신발은 선수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유니폼은 협회 후원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도 일종의 이제 가이드, 이제 스탠다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 이 배드민턴에서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문체부가 적절하게 이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배드민턴 안이 확정이 되면 이 배드민턴에서 새로 적용되는 선수의 개인 후원에 관한 규정이 체육계의 일종의 스탠다드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 개인 후원은 큰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영에서는 이 박태환 선수가 이미 이와 유사한 갈등을 일찍이 경험했고요. 이 박태환 선수를 계기로 해서 수영에서 개인 후원 문제가 풀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 후원 문제는 이 대형 스타가 등장하면서 협회와 개인 간의 관계 조정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배드민턴 협회의 개정이 일종의 스탠다드가 돼서 다른 모든 종목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선수들이 용품을 좀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여기에서 후원을 받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리고 또 안세영 선수가 7년간 막내 생활에 시달렸다라고 호소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7년 동안 대표팀 합숙 훈련을 할 때마다 선배들 빨래해주고 청소했다라고 밝혔었죠. 이 선수 뒷바라지 문제는, 이 선배 뒷바라지 문제는 비단 배드민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체육계의 전반적인 이 후진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권 침해이고 또 이 훈련의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후진적인 체육계 문화는 인권 침해로 지적을 받았고요. 개선을 요구받아왔습니다. 우선 지금도 체육계에서는 개선 중에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문체부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체육계에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선돼야 될 문제이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가장 첨예하게 협회와 대립했던 부분이 부상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그렇게 깊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부상을 당했고요. 그 직후에 진료를 받았는데 이 최초 진료에서 오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부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문체부 발표에서는 이 부상 관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자, 오진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의학 분야이기 때문에 오진임을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상 관리 부분은 안세영 선수의 이 부상 관리에 대한 요구 수준과 협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제 문체부 발표에서 부상 관리 부분이 빠진 걸 보면은 이 부상 관리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진정호 의원이 체육계 비리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 센터에 이미 70건이 넘게 접수가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이 체육계 이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을 해서 비리를 제보받았는데요. 이미 70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격연맹은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아직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연맹 직원들은 상여금을 나눠 가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도덕적인 파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이와 별개로 또 이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강원도에서 레슬링 선수가 이 육상 선수로 참가하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70여 건 정도의 이 비리 접수가 그동안에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했던 이런 유형의 인권 침해 및 불공정 사례인데요. 국민의힘 이 진정호 의원이 이 접수한 이 제보들 전부 다 이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려서 책임 유무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체육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한편으로는 메달리스트 정도 되어야 이런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옵니다. 자, 스포츠계 내부의 자정작용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스포츠계 내부의 자정 능력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제보로 접수되거나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협회와 같은 일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체육계 내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요.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도 발생해서 개선과 개혁을 요구받아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체육계의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의미에서 체육계 외부의 스포츠 윤리센터가 만들어지고 많은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체육계 외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혁을 요구해야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은 이 선물 같은 시간이 예년보다 늦게 찾아올 전망입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단풍의 시작 시기도 예년보다 3일에서 5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9월 폭염경보는 2008년 특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가볍게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인매장에 그냥 쉬러 들어갔습니다. 이미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기록 경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은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밤더위도 역대급으로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하게 햇살이 내리쬐며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손선풍기와 얼음 음료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거리 풍경은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9월인지 8월인지 7월인지 너무 혼동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8월 15일이나 20일 되면 벌써 싸늘하고 이불도 이렇게 덮게 되고 창문도 닫게 됐는데 올해는 뭐 에어컨 지금까지 켜야 되고 그냥 가을의 조짐이 안 보여서 앞으로도 더울 것 같은데 추석에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제 강원도 정선은 37.1도, 금산과 밀양은 36.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도 33.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며 내륙의 절반가량이 9월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이례적인 9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서울의 9월 폭염경보는 2008년 특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밤사이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며 1935년 9월 8일에 이어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 최장 최다에 이어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까지 가지게 된 셈입니다. 한반도 상층을 채운 더운 고기압과 하층의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원인인데 여기에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진 겁니다. 기록적인 9월 폭염과 열대야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 수요일까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는 한풀 꺾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다시 예년보다 더워지며 30도를 오르내리는 늦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4.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38.8% 늘었고 승용차 12.8%, 석유 제품 5.4% 증가했습니다. 반면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2.4% 감소했습니다. 이달 초 수입은 18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3% 늘었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2억 달러 흑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는 모두 닷새지만 추석이 다음 주 화요일이라 추석 이후 쉬는 날은 단 하루뿐입니다. 언제 귀경길에 올라야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정체가 예상되는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예측한 결과입니다. 먼저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을 선택한 사람이 전체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로 계획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티맵의 예측 결과를 볼까요?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추석 당일인 17일 낮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체를 피하려면 귀성길은 연휴 전날인 13일 저녁, 귀경길은 마지막 날인 18일 이른 새벽에 출발하는 게 좋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고요.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심야 연장 운영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택배 보내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택배 파손에도 배상을 못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00여만 원을 내고 인천과 발리 왕복 항공권 2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일 여권 철자 오류를 발견해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70만 원 넘게 요구했습니다. 5분 만에 취소를 한 거거든요.
단지 그 항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객이 늘고 택배 수요도 몰리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각각 3,300여 건과 900여 건. 이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접수 건이 전체의 18%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항공권은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조건과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운송장과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의 내부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은 항공권과 택배 관련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젯밤 9시쯤 괌 남동쪽 약 160km 해상에서 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북상하며 중간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해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 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상층으로 더운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어 일부 예측 모델에서는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중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후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추석 연휴 기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 북부에서 피해가 잇따르며 사망자가 127명으로 늘었다고 AFP 통신 등이 관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최소 54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베트남 북부 옌바이에서는 주택 18,000여 채가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 5만 9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농업 피해도 커서 베트남 관영 언론은 농경지 21만 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73만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음악 콘서트장에 벼락이 떨어져 직원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대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일본 열도 곳곳은 여전히 기습폭우와 낙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거센 빗줄기가 내리는 가운데 굉음과 함께 벼락이 공연장 주변에 떨어집니다. 깜짝 놀란 관객들은 일제히 몸을 숙입니다. 공연장 임시 텐트 뒤의 나무는 벼락을 맞아 껍질이 벗겨진 채 쪼개졌습니다. 당시 텐트에 대기하고 있던 공연 스태프 9명은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1명은 혼자 걷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낙뢰에 공연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急に雷鳴り始めて、でちょっとライブも中断しててって感じですね。一回すごい大きな雷が近く、何回も光もピカピカ光ってって感じで、立たないように基本的にもうずっとしゃがんで。 공연이 열릴 당시 도치기현은 습한 공기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도 기습폭우와 낙뢰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마현도 새벽에 1시간 동안 번개를 동반한 100mm의 국지성 기습호우가 내렸습니다. 저지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토사 붕괴 경보가 한때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태풍 13, 14호까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일본 기상청은 이번 주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변덕스러운 날씨와 잇따른 태풍으로 일본 열도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랑스 몽블랑에서 조난돼 연락이 끊긴 한국인 2명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한국인은 한국산악회 회원인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으로 기상 악화로 조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실종된 산악인들을 찾기 위해 산악 헬기가 분주히 정상을 오갑니다.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산악회 회원들이 지난 7일 몽블랑 정상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겁니다. 출동한 프랑스 구조당국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1시 15분쯤 몽블랑 정상 부근에서 한국인 2명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지난 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위치 부근으로 정상에서 100m 떨어진 경사면입니다. 숨진 한국인들은 각각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으로 같은 산악회 회원 5명과 샤머니 몽블랑 지역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실종됐던 이탈리아 산악인 2명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기상악화에 따른 탈진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들을 포함해 한국의 한 산악회 회원 4명은 지난 7일 몽블랑에 올랐습니다. 등반에 동행하지 않은 다른 3명은 이들이 연락이 끊기자 현지 영사협력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튿날 고도 4,100m 지점에서 헬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다른 2명은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사망자들의 시신을 일행들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폴더블폰의 선구자였던 삼성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단 접이식 스마트폰 트리폴드폰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3단 접이식 스마트폰입니다. 완전히 펼쳤을 때 화면 너비는 10.2인치, 웬만한 태블릿 PC만큼 큽니다. 두께는 3.6mm, 3겹으로 접어도 2겹인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6만큼 얇습니다. 접이식 키보드까지 갖추면 호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셈이 됩니다. 把电脑放在口袋里一机多能，真正的科技新物种。 가격은 사양에 따라 380만 원부터 450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폴더블폰의 2배 넘는 가격에도 사흘 만에 400만 대 넘는 사전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存钱买吧，那肯定不是像比别手机可能要贵，可能能买2个吧，好，同样就是比较顶级的啊。 화웨이는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 행사와 같은 날 제품 설명회를 열면서 공개 도전장을 냈습니다. 시중 판매도 애플과 똑같이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소비 성향 역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品牌发布激动呗，没见过这种支持国货，这种没见过3折叠的。 두 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내준 삼성. 왕좌 탈환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16일까지 해군 함정 400여 척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극해와 지중해, 발트해, 카스피해 등에서 이루어지며 태평양에서는 중국과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 초음속 대함 미사일 오닉스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2년 반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세계 전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등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회사를 사칭한 채용 공고 문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YP는 어제 공지를 통해 최근 회사를 사칭한 허위 채용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채용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와 채용 플랫폼으로 안내된다면서 사칭 문자 발송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도 소속 레이블인 빅히트 뮤직 관계자를 사칭하는 채용 공고 문자가 퍼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네. 썬팅이 뭐예요? 코텍스. 아니요, 썬팅이 뭐냐고요.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것을 썬팅이라고 하는데요. 저 한문처럼 썬팅은 루마 버텍스라고 합니다. 아, 루마 버텍스? 그렇죠. 당하기만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단점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과업, 걱정 KO.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가 해냅니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뭐가 이리 복잡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찾았다. 판촉물, 최저가 보장제. 최저가는 기본, 다양한 디자인, 안심 스케줄까지. 기프트인포는 차원이 다르다. 판촉물 초격사 선언, 기프트인포. 연일 이례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며 하루 만에 또다시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밤 사이 서쪽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서울은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35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비가, 일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에도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으로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심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에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어젯밤 9시쯤 괌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쯤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중국을 향하더라도 태풍이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